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택가에서 웅장한 대저택의 창문을 통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한재우 회장의 사무실입니다. 75세의 한재우 회장은 창가 근처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힘차고 위험이 느껴지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갑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여러 겹으로 쌓인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한재우는 책상에 앉으며 액자를 집어듭니다. 액자 안에는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띤 5살 배기 소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의 단호한 얼굴에 잠깐 부드러운 기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만집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적인 아침 의식입니다. 액자를 원위치에 두며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실루엣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한재우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방 안의 엄숙한 고요는 그가 오랫동안 홀로 있었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재우는 시선을 액자에서 떼고 문 쪽으로 돌립니다. 문이 열리고 50대의 비서실장 서민규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일정표가 들려 있습니다. 서민규는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한재우는 서류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재우는 시선을 들어 서민규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약간의 피로감이 보입니다. 한재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서민규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합니다. 문을 통해 43세의 정하늘이 들어옵니다. 잘 정돈된 모습의 그녀는 깔끔한 비서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정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재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무관심한 표정이지만 그의 눈에 잠깐의 관심이 엿보입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진 씨,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과 싫어하시는 음식 목록, 그리고 체중 관리에 관한 특별한 지시는 나중에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한재우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한재우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말합니다. 수진과 서민규는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한재우는 의자 깊숙이 앉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멈춥니다. 그의 표정에 잠깐 놀라움이 비칩니다.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노래가 왜 지금 떠올랐는지 의아해하는 기색입니다. 저택의 주방에서 수진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한재우의 식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릇은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야 하고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됩니다. 수진이 식당에 들어서자 한재우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정확히 7시 30분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그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재우의 고개가 끄덕여지며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한재우의 옷장 앞에서 수진은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셔츠는 색상별로 구분되고 넥타이는 패턴과 소재에 따라 정교하게 배열됩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합니다. 이전 가정부들이 견딜 수 없었던 세세한 요구사항이지만 그녀는 조용히 따릅니다. 밤 11시, 한재우는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습니다. 한재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차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재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차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감사의 표정이 어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 중 한재호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재호는 신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보입니다.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재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가정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듯합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한재호는 저녁 뉴스를 보며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가슴을 움켜잡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습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서집니다. 한재호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소리를 듣고 수진은 급히 거실로 뛰어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한재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며 숨이 가쁘게 쉬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섭니다. 서준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한재호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서준호는 서재로 신속히 뛰어갑니다. 수진은 한재호의 맥박을 체크하며 그를 편안한 자세로 눕힙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곧 도움을 받을 겁니다. 깊게 숨 쉬세요. 박지훈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진은 즉각 한재우의 혀 아래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몇 분 뒤 한재우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 후 병원 병실에서 한재우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병실을 살펴보니 창가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한재우의 부름에 수진은 빠르게 돌아봅니다. 수진은 재빨리 물을 따라 한재우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난 후 수진을 아득히 바라봅니다. 거의 하루가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큰 위험은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한재우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봅니다. 아직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날 구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재우는 잠시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사도우미의 일 외에는 필요하지 않아. 그의 말투는 무심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고마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제 의무입니다.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이 저의 일이니까요. 그녀의 간단한 대답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한재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장을 응시합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며 47세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범석건설 부회장 한도윤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삼촌,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정말 걱정했어요. 한도윤은 과장된 걱정으로 침대 옆에 꽃다발을 놓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수진 씨, 한재우의 말에 그녀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도윤은 수진을 힐끗 보다가 다시 한재우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삼촌, 이제 회사 일은 뒤로 해두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삼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한도윤의 말투는 친절하지만 그의 눈에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보입니다. 한재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아직 죽을 생각은 없다. 내일 퇴원할 예정이다. 한도윤의 표정이 일순 어두워졌다가 다시 미소로 변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를 그가 돌아오실 때까지 유지할 것이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보류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분께서 삼촌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장약이 서재에 있는 줄 아셨나요? 그의 말에는 의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회장님의 약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무언가 더 덧붙이려 하다 한재우의 차가운 눈빛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는 미팅이 있어서요. 빨리 회복하세요, 삼촌. 한도윤이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한재우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오.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한재우의 눈에는 미세한 신뢰가 감지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 한재우는 넓은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오래된 청자차잔으로 차를 마십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비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벽시계의 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수진은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내일 일정 서류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습니다. 그녀는 작은 차 테이블에 놓인 닭이 세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한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 앉아 나와 함께 차를 한 잔 마시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고 자신에게도 한 잔 따릅니다. 그녀가 찻잔을 든 순간 한재우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때 약간 살짝 구부리며 찻잔 받침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재우의 눈은 미세하게 커집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자세로 찻잔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아내가 자신의 이 특이한 습관을 자주 놀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언가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수진의 질문에 한재우는 자신이 그녀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선을 돌립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한재우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한 한재우는 수진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의 자리 앞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려놓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확한 위치에 놓입니다. 모든 것이 한재우가 원하는 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수진은 놀란 표정 없이 침착하게 식탁에 앉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한재우는 평소보다 수진을 더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녀가 반찬을 먹는 순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물, 생선, 고기를 순서대로 먹으며 국물과 밥을 교대로 3숟가락씩 떠먹습니다. 이는 한재우가 어린 시절부터 고수해온 식사 관습과 경이롭게도 동일합니다. 수진은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약간의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먹는 거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한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수진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답변합니다. 부산 근처 고아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햇살의 집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햇살의 집은 그의 딸이 실종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네요. 한재우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습관, 나이, 고아원. 그는 희망을 품기에 주저하지만 그 가능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한재우의 약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한재우 회장은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위해 나간 상태입니다. 서재는 항상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책상 옆에 서랍을 열면서 약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정리하면서 제일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는 그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호기심을 느끼며 그녀는 신중하게 박스를 꺼내서 관찰합니다. 오래되었지만 세밀하게 제작된 음악 상자입니다.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상단에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상자가 열리자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경직됩니다.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기분을 조화롭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 멜로디는 어딘가에서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음악처럼 다가옵니다. 수진의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 급히 눈물을 닦아냅니다. 왜 이 노래가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곡을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수지는 무심코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작지만 정확하게 멜로디를 따라 나옵니다. 마치 수백 번 반복해 불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문 너머에서 한재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돌아와 서재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어 안을 엿보니 수진이 그의 소중한 음악 상자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재우의 얼굴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그 음악 상자는 그의 딸의 5번째 생일 선물이며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작곡한 자장가의 곡입니다. 아내와 매일 밤 딸에게 불러주던 특별한 작품으로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모르는 멜로디입니다. 한재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섭니다. 그의 마음속은 의심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설마 그녀가 수진이? 한편 한도윤은 해운대의 고급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체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요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서브스텐셜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요. 특정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도윤은 창틀을 세게 내려칩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피어오릅니다. 확실히 가정부 때문입니다. 단지 2달 전에 나타난 여자가 삼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다니. 삼촌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신뢰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을 잇습니다. 그 가정부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뢰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도윤은 눈을 좁혀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그 여자가 삼촌의 심장 발작 때 응급처치를 했다고 들었거든. 하지만 그게 유언장까지 바꿀 정도인가? 뭔가 이상해. 의도적으로 삼촌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배경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 조사관을 고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즉시 진행하세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 두려움이 돌아가며 비칩니다. 삼촌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회사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최 회장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건 어떤가요? 솔직하게 우려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윤은 비웃듯 웃습니다. 삼촌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어요. 그 여자의 진실을 밝혀서 삼촌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부산의 밤하늘에서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진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여자를 삼촌에게서 떼어놓을 것입니다. 비오는 저녁 한도윤은 고급 호텔 라운지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빗물에 젖은 거리 풍경이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검은 정장의 단정한 외모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직업을 유추하게 만들죠. 장우석, 한도윤이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우석은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한도윤은 주변을 살피고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냅니다. 정하늘, 43세. 현재 주소는 부산시 수영구입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봅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과거 이력은? 장우석은 다른 서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녀는 햇살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33년 전 당시 6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한도윤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광안리 인근의 한 공원 벤치에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된 후에도 과거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의 눈이 커집니다. 광안리라고. 33년 전. 맞아. 그날은 정확히 1990년 6월 24일이에요. 발견된 장소는 최 회장님이 지은 주상복합 근처였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삼촌의 딸이 실종된 시점과 일치하네요.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이미 고려해왔습니다. 최 회장님의 딸, 한하늘 양이 실종된 사건과 그 시점 및 장소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조사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이 사건을 조사했었다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종 아동 사건을 사건 담당 경찰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했기에 결국 그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한도윤은 서류를 넘겨보며 추가 정보를 찾아봅니다. 혹시 이 여자가 진짜 삼촌의 딸일 수 있을까? 장우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나이와 발견된 시점, 장소가 일치하니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한도윤은 고아원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곳에 어린 시절의 수진으로 보이는 소녀가 여러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보입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본 사촌 수진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고아원 원장은 지금도 살아있을까? 네, 윤정혜 원장님입니다. 현재 그녀는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햇살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윤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눈빛에 교활한 기운이 스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봐야 하겠군. 만약 그녀가 진짜 삼촌의 딸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테니까요. 장우석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한도윤은 잠시 후 결단을 내린 듯 말합니다. 이 정보는 일단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이요. 한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하늘의 과거에 작은 오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노인들과 관련된 사기 전과 같은 것들 말이죠. 장우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나는. 한도윤은 테이블 아래에서 두툼한 봉투를 건넵니다.
이건 추가 보상입니다. 고아원 기록은 오래되고 컴퓨터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테니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장우석은 잠시 주저하다가 봉투를 받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직업적 양심과 금전적 유혹 사이의 갈등이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신가요? 장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삼촌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가 창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립니다. 한도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멀리 범석 그룹 본사의 불빛이 흐릿하게 비춰옵니다. 33년 동안 내가 기다려온 자리입니다. 누구도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한재우는 정원의 파고라 아래에서 홀로 차를 마십니다. 그의 눈은 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최근 수진의 행동과 습관에서 발견한 유사성이 그의 생각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멀리서 수진이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각 식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때때로 혼잣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재우는 무심코 그녀를 지켜봅니다. 갑자기 수진이 가시에 찔려 손이 긁힙니다. 그녀는 놀라서 손을 흔들며 뒤로 물러섭니다. 괜찮나요? 한재우의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작은 긁힘뿐이에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재우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펴봅니다. 긁힌 자국은 미미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진의 오른쪽 손목 근처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고정됩니다. 약간의 길이의 희미한 달 모양 흉터입니다. 이 흉터는 한재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손으로 가립니다. 오래된 상처예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재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33년 전 딸 수진이 그네를 타다 넘어져 손목 근처를 다쳤던 날 정확히 똑같은 자리, 동일한 형태의 상처였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한재우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무언가 생각이 나서요. 그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한재우이는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딸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는 딸이 손목을 다쳤던 시기의 사진을 찾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채 미소 짓고 있는 5살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재우는 액자 속의 딸 사진과 오늘 본 수진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비교해 봅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미소와 눈빛의 모양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설마. 그는 벽시계를 바라봅니다.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깐 망설인 후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 서민규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훈 씨, 내일 아침 2층 내 서재로 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통화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서민규는 약속대로 한재우의 서재를 방문합니다. 한재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앉으세요, 지훈 씨. 서민규의 자리에 앉자 한재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엽니다. 수진 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민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하늘 씨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한재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녀가 햇살의 집구어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서민규는 그녀가 언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특히 33년 전 기록을 중점적으로. 서민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합니다. 33년 전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 기록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른쪽 손목에 있는 흉터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요? 서민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그녀가 회장님의 따님과 엮일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재우는 서민규를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취약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민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한재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서민규에게 건넵니다. 어린 수진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민규는 사진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한재우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듭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절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 모든 이가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한편에는 언제나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했다. 서민규는 고개를 숙입니다.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회장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재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희망이라는 것이 험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제 직감이 옳기를 바랍니다. 서민규가 떠난 후 한재우는 오래된 음악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익숙한 멜로디는 서재를 가득 채우며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킵니다. 저택 곳곳에서 분주한 소음이 감지됩니다. 오늘은 한재우 회장의 73번째 생일입니다. 수리는 일찍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한재우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만들고 수리는 모든 과정을 면밀히 감독합니다. 장식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회장님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수진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식당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식기가 놓이고 창가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설치됩니다. 수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 상자를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늦도록 페인스테이킹하게 만든 진한 남색 목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한재우는 서재를 나와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는 오늘이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눈빛에 미세한 기대가 스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수리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한재우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한도윤이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도윤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한재우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넵니다. 한재우는 무관심하게 선물을 받아 옆에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윤은 수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촌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복죽입니다. 최고급 전복을 셰프에게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한재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전복죽은 그가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식사가 시작되며 다양한 요리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수리는 조용히 식사 전개를 도와주고 한도윤은 끊임없이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재우는 대부분 듣기만 하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윤이 준비한 전복죽이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하얀 죽에는 두툼한 전복이 풍부하게 얹어 있습니다. 삼촌, 제가 직접 가장 좋은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도윤이 그 죽을 한재우 앞에 밀어놓습니다. 한재우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수리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스칩니다. 지난번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약국에서 만난 약사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수리 씨, 회장님이 최근 복용하기 시작한 이 심장약은 특정 해산물, 특히 전복과 함께 섭취하면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수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재우의 손을 막습니다. 회장님, 드셔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의 식당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감돌아 버립니다. 한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한재우는 놀란 얼굴로 묻습니다. 수리는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회장님께서 복용 중인 심장약과 전복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화를 내며 끼어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난번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약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회장님 약 목록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재우는 잠시 고려한 뒤 답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한재우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수리 씨의 말이 맞군요. 이 약과 전복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군요.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 이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재우는 한도윤을 그러고 수리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수리 씨, 고맙습니다.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 땀방울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한재우와 수리만 남은 테이블에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재우는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수리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수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재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리의 선물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수리는 부끄러운 듯 상자를 건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목도리예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한재우는 상자를 열어 진한 남색 목도리를 꺼냅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그의 이니셜이 한쪽 끝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전부 손수 만든 건가요? 회장님은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한재우의 눈에는 감동이 스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누구에게서도 이런 정성 어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리 씨, 그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그 온기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처럼 느껴집니다. 한도윤이 화장실에서 돌아올 때 식당의 분위기는 무거워져 있습니다. 한재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복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수리는 조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해보거라. 한재우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무게가 느껴집니다. 한도윤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삼촌, 정말 몰랐습니다. 단지 생신 선물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민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하지만 눈빛은 불안정합니다. 한재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주방장에게 직접 주문했다고 했지? 내일 제가 아는 최고의 한식 셰프에게 부탁드렸어요. 한재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누릅니다. 잠시 후 그가 말합니다. 남비서, 지금 바로 한식당 계절의 강현우 셰프와 연락해 한도윤 부회장이 주문한 전복죽에 대해 문의해 주십시오. 한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몇 분 후 전화가 다시 옵니다. 한재우는 통화를 마치고 한도윤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셰프는 내가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 몇 달간 너와의 접촉도 없다고 하고. 식당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제가 직접. 그는 말을 더듬습니다. 태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 전복죽은 누가 만든 거지?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한숨을 쉽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좀 더 특별한 뭔가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몰랐습니다. 한재우의 말에는 풍자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한재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습니다. 내 병원 기록과 심장약 정보는
가족인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에 대한 정보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감도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한도윤은 더 이상 변명의 말을 찾지 못하고 급히 식당을 떠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고 불안정합니다. 식당에는 한재우와 수진만이 남아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한재우가 말을 꺼냅니다. 태준이 최근에 당신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어. 당신이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기록까지 보여줬어. 수진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재우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알고 있어? 태준이 보여준 자료가 조작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추가로 말합니다. 수진 씨, 당신은 오늘도 내 목숨을 구해주고 있어? 심장 발작 때와 지금. 수진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녀의 눈엔 따뜻함과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한재우는 수진이 마련해준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스함처럼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케이크라도 나눠 먹지 않을래? 생일인데 축하할 기회도 없었군.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가 있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한재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점점 강한 확신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과연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아침 일찍 한재우의 집무실에서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하고 있으며 시계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노크 소리가 나고 서민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서민규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두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네요. 맞아요. 33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아원 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수기 형태로 되어 있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재우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꺼내보죠. 여기 1990년 6월 24일자 경찰 보고서입니다. 광안리에서 범석건설의 주상복합 개장식 근처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습니다. 이 아이는 건설 자재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지나가던 남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부근에는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이는 몇 개월간 의식을 잃고 있었고 깨어난 뒤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진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햇살의 집 고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준호는 다음 서류를 펼칩니다. 이건 햇살의 집 고아원의 입소 기록입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윤정혜 씨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은 미미라는 이름의 고양이 인형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한재우의 눈이 커집니다. 미미는 그의 딸이 항상 곁에 두었던 고양이 인형의 이름입니다. 한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향합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회장님, 이건 놀라운 일치입니다. 사고 당시의 장소와 시간, 상처의 위치, 인형 이름까지 모두 일치하네요. 한재우는 깊은 숨을 참고 내쉽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들을 들여다봅니다. 그 중에는 햇살의 집에서 찍은 어린 시절 수진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흐릿하긴 하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한재우가 간직하고 있는 딸의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하늘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그녀의 혈액형은 AB형으로 회장님과 같습니다. 더욱이 오른쪽 손목의 흉터에 대한 의사소견도 있습니다. 이는 어릴 적 외상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5세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재호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봅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면 그녀가 실제로 내 딸이라는 의미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33년 동안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서민규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수입니다. 한재호는 서민규의 말을 명확히 합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수진 씨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서민규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33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지금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자. 조용히 준비해줘. 그리고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야 해. 이태준에게는 결코 알리지 말아야 해. 서민규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필요한 검사기관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최고의 비밀 준수와 정확성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수진 씨의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면 됩니다. 한재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33년이 흐른 지금 내가 진짜 딸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민규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그는 한재우가 이렇게 감정이 이입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만 더 인내해주세요. 한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3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재우의 저택, 외로운 정원. 해질녘의 붉은 하늘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다. 수지는 화단 옆에 무릎을 꿇고 꽃들을 돌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눈가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 차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한재우에게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를 인식했다.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수진을 덮친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한도윤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하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서 장갑을 벗는다. 무슨 일이죠? 부회장님. 한도윤은 주위를 살피며 수진에게 다가온다.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난 너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귀찮게 굴지 마요. 당신이 삼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당신의 전문이 아니던가?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변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도윤은 비웃는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엇인가? 그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수진 앞에서 흔든다. 고아원 기록을 조작한 서류다. 당신의 과거 범죄 기록이다. 전국의 노인을 속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전력이 있는 사기꾼. 이 사실을 삼촌이 알게 되면 어쩔 것인가?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절대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내가 뭘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 삼촌의 딸처럼 행동하며 그의 마음을 사려 하는 거지? 이 서류뿐만이 아니라 내가 숨겨왔던 모든 거짓을 드러낼 것이다. 한도윤은 위협적인 자세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이 가득 차 있다.
내일까지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 삼촌에게 나는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태준아. 갑작스러운 외침에 두 사람은 놀라 돌아본다. 한재우가 정원 입구에 서 있다. 그의 표정은 무섭게도 차분하다. 삼촌,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한재우는 천천히 수진 곁으로 다가온다. 나는 내 딸이 위협당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았다.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 여자가 삼촌을 속이고 있어요. 고아원 기록도 있습니다. 한재우는 그의 말을 끊으며 손을 든다. 내가 조작한 기록이냐? 햇살의 집 원장님이 그것을 직접 확인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최근에 누군가가 바꾼 것이라는 것인가? 한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한재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낸다. 이건 DNA 검사 결과다. 수지는 99.9% 확률로 내 친딸이다. 한도윤은 뒷걸음질 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녀가 진짜 수진이라고? 하지만 33년이 지났다. 그래. 33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그녀가 돌아왔다.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태준아. 한재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다. 삼촌. 저는 그저 삼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을 그만둬라. 내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너는 알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노렸어. 한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린다. 이제 내 자리는 없다. 내일 아침 회사에 오지 마라. 모든 권한은 서민규에게 이양될 것이고 내 주식은 회사가 다시 사들일 것이다. 삼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회사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아세요? 충분하다. 내 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한도윤은 패배감에 어깨를 처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노려보며 고개를 숙이고 정원을 빠져나간다. 수진은 아직 혼란에 빠진 채 한재우를 바라본다. 그의 입에서 내 딸지라는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는다. 회장님.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재우는 천천히 수진을 향해 돌아선다. 그의 엄한 표정이 무너지고 눈이 촉촉해진다. 수진아. 진정으로 너였구나. 부녀의 재회처럼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싼다. 두 사람은 한재우의 서재에서 앉아 있다. 한재우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서류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33년 전 범석그룹의 첫 주상복합 빌딩 개장식이 있었다. 그때 내 나이는 6세였다. 한재우는 사진첩을 펼치고 수진에게 보여준다. 화려한 테이프 커팅식에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한재우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날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내가 잠시 전화를 받는 동안 내 손을 놓치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묻어난다. 수진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 혼란 속에서 내가 건설 자재를 나르는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직후 너를 찾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지나가던 한 남자가 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한재우는 다른 서류를 펼친다. 오래된 병원 기록이다. 너는 수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그 남자는 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너를 고아원에 맡겼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진다. 그 사이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 경찰, 민간 탐정, 심지어 점술가까지. 그 누구도 내 소식은 알리지 못했어.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이 약해져 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한재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33년 동안 억압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무실에는 항상 내 사진을 두고 매일 아침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리라 믿었죠.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진 기억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33년이 지나 내 집에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보이는 작은 습관, 그 특별한 자장가, 인형의 이름에서 서서히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우는 DNA 검사 결과를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당신은 내 딸 한하늘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 충격,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익숙했던 것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 깨달음이 가득합니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 회장님의 습관, 이 집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디선가 기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갑니다. 빗방울 너머로 저택의 정원이 보입니다. 어딘가 기억의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놀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 한하늘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재우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오래된 음악 상자를 건넵니다. 이건 내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매일 밤 이 멜로디에 맞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멜로디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감각이 듭니다. 따뜻한 침대,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별빛, 그리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버지. 비로소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아직 어색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한재우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수진을 껴안습니다. 33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 순간에 모두 녹아내립니다. 수진아, 드디어 내 딸을 찾았구나. 수진은 아버지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래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아낸 안도의 눈물입니다. 제가 정말 집에 돌아온 건가요? 응,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거야? 더 이상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창밖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춰옵니다. 마치 33년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범석그룹 본사 건물, 대회의실, 그곳에 모든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재우는 수진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솟아나는 묘한 유사성이 느껴집니다. 수진은 더 이상 가정부의 모습이 아닌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재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정적에 쌓입니다. 33년 전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에서 실종된 제 딸 한하늘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소란해집니다. 오래 근무한 몇몇 임원들은 놀라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제 딸 한하늘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고 모든 법적 절차도 이행 중입니다. 한재우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로 한도윤 부회장은 회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그가 소유한 주식은 회사가 매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과 개인적 사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로 회의실은 더욱 큰 충격으로 뒤덮입니다. 수진은 조용히 서서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한하늘은 제 딸로서 그리고 범석그룹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서민규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곧 모든 임원들이 따라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수진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재우의 사무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범석그룹이 세운 도시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어떤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한재우는 수진에게 물어봅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거야? 회사의 업무와 그룹의 역사, 33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야.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버지가 만든 것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제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한재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이 있니? 햇살의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많이 봤지? 그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과연 진짜 고아인지 아니면 나처럼 실종된 아이들인지 생각해보면 한재우의 시선이 빛납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신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그리고 실종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까지. 한재우는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33년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더 큰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진 재단은 어떤가? 내 이름을 딴 재단이야. 수진은 감격에 차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야.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수진은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요. 한재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광안리의 한 주상복합 앞 한재우와 수진이 검은색 세단에서 하차하고 웅장한 건물을 바라봅니다. 이곳은 33년 전 수진이 실종되었던 건설 현장이 있던 자리이며 현재는 범석그룹의 중심이 된 장소입니다. 여기가. 수진이 고개를 숙여 건물을 응시합니다. 한재우는 딸 옆에 서서 함께 건물을 바라봅니다. 맞아요. 33년 전 내가 사라졌던 그 장소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이곳을 매일 다녔어요. 너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랬지?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가 33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재우는 수진의 팔을 가볍게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옥상 정원으로 가자.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 마련된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옵니다. 부산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가운데 정원 한쪽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청동 조각상입니다. 소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완료된 건축물과 함께 조각상을 만들었죠. 이 조각상에는 귀환하는 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조각상에 손을 대며 천천히 그 형체를 따라갑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6살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매일 이 정원에 와서 당신을 생각했죠. 한재우는 정원 벤치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한재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천천히 고개를 흔듭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아버지 손을 잃었던 것,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한재우의 표정이 아픈 듯 일그러집니다. 이건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일 뿐이에요. 한재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며 한재우의 눈물은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 내 어머니를 닮은 눈과 고집이 뚜렷하게 느껴지네요. 수지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한재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번에는 잃지 않을 거예요.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도시를 바라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이곳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재우의 저택, 오래된 다락방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들과 액자들 사이에 고요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한재우와 수진이 함께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한재우는 천천히 다락방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33년 동안 나의 물건들을 모두 보관해왔어요.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는 거대한 나무 상자 앞에서 멈춥니다. 그 상자에는 수진의 보물이라는 정성이 담긴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한재우는 신중하게 상자의 뚜껑을 엽니다. 수진은 상자 내부를 살펴봅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인형들, 색연필과 그림책,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 그리고 다양한 기억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팔찌가 들어 있습니다. 팔찌를 움켜잡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였어요. 한재우는 당황해하는 모습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기억이 나니? 네, 어머니가 제 손목에 이 팔찌를 채우며 우리 수진이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한재우는 또 다른 상자를 가져옵니다. 가족 앨범이 담긴 상자입니다. 네, 어머니 사진이에요. 그는 앨범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린 수진을 꼭 안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은 수진과 유사합니다. 수진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기억나요? 어머니의 향기, 목소리, 웃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랫동안 잊혀진 소중한 기억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어머니는 언제? 내가 실종된 후 5년이 지나 생을 마감하셨죠. 당신을 잃은 슬픔은 대단했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한 절씩 선명해집니다. 아버지, 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33년이나 지나갔는데 한재우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스쳐갑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이건 내 일부였어.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 친구였고 그는 나직이 숨을 들이킵니다. 언제나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기분이었어. 이 물건들이 언젠가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했지.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강하게 쥡니다. 한재우는 딸의 손을 붙잡고 미소를 지어요.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부산 한강공원의 나뭇잎들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드는 가운데 바람이 살랑입니다.
한재우와 수진이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더 이상 어색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와 딸로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진이 한 벤치 앞에 섭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한가요? 한재우가 벤치를 살펴봅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제 5번째 생일 전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강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진하게 물들기 시작하고 강물에 그 빛이 반사되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습니다. 내 기억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재우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저도 놀라워요. 처음엔 조각난 기억들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선명해지네요. 마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한동안 두 사람은 그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강가를 따라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며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흐릅니다. 수진 재단 개원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군요. 한재우가 말을 꺼냅니다. 네, 기대되면서도 긴장돼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죠? 맞아요.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고 있어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수진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어요. 신기해요. 제가 겪은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다니요. 한재우는 딸의 손을 단단히 쥡니다. 그의 손에서 감사와 자부심이 전해집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수진아, 내가 돌아온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변했어. 저 역시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강 위로 작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멀리에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갈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재우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걸어갑니다. 안개 낀 아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맑고 따뜻한 석양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상처와 고통,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강변의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고 그들을 감싸는 석양의 빛은 점점 더 따뜻하게 빛납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딸과 3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들의 재회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